네, 섹터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 함께할 주제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의 LNG 수출 확대 그리고 중국의 속도 조절, 2차 전지, 금속, 천연가스에 주목을 하자 올해 글로벌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역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원자재 투자하는 시각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동성을 통한 성과가 눈에 띈다라는 게 올해 글로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 이 유동성 장세를 이끈 게 중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풀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은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자산시장 가격들이 올라갔지만은 가장 주요했던 거는 중국이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초 대비로 봤었을 때 ECB랑 중국이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은 해봤자 연초 대비했을 때 대략 4천억 달러만 풀었고 실제로 중국과 ECB 같은 경우에는 각각 3.8조 달러와 그리고 대략 한 2.7조 달러 정도 가량을 갖다 풀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이같이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 유동성의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신규 공급의 41%를 풀었는데 결국 이 같은 유동성들이 자산 가격단에서 올렸다. 즉 S&P 500만 놓고 보더라도 유동성을 갖다가 2개월가량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만 하더라도 12개월가량을 유동성 후행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이같이 특히나 위험 자산단에서 주식 자산들이 올라갔었던 거는 이 같은 유동성이 주요했는데 특히나 중국의 유동성들이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게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원자재인데 그 안에서 또 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금 가격이 4개월째 좀 정체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상해 종합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네. 사실 저희는 여전히 꾸준히 계속해서 금 가격이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중국 당국이 지난 5월 달부터 금 이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통해 가지고 금을 갖다 거래하는 거를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개인들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는 금만 샀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 부양책 효과가 하나도 안 먹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국단에서는 개인들의 돈을 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금에 대한 단속을 갖다 5월부터 강화하면서 정확하게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금 가격이 그때부터 횡보를 이어오고 ETF로 유입되는 자금들 역시도 계속해서 금 현물 ETF에서 유출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CSI 300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 보면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다? 중국 당국의 결과적으로 금에 대한 개인들이 거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차단 조치가 어느 정도 워킹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현상을 봤었을 때 결국 이것처럼 유동성은 여전히 또 많이 뿌려놨었고 그동안 계속 금으로만 갔던 게 이제부터 네. 주식시장으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 같은 차별화 현상들이 앞으로 더욱더 전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에 몰렸던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통화 정책을 좀 살펴보면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금리와 지준율 동결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봤을 땐 9월 달 FOMC 이후에 중국은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갖다가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실 9월과 동일한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월 30일 날 있었던 공산당 중앙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와 지준율 인하 문구를 갖다가 처음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말에 있었던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회의록상 이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갖다 계속 기대했던 이들, 즉 그동안 계속해서 위안화 자금들이 낮은 금리를 통해서 해외로 계속 유출이 돼서 해외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 가격을 자극했는데 이걸 기대했던 이들한테는 좀 아쉽게 되는 부분이죠. 다만 중요한 점, 결국 중국은 뭘 의식하고 있다? 위안화와 페드를 의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가 계속 동결된 상황에서 PBOC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오히려 위안화의 절하 압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뭐다? 작년 9월처럼
페드가 인하한 걸 보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민은행은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위안화 환율 방어에 주력하겠다라고 이번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시점을 감안하면은 이번 FOMC 이후에 다시 네. 한 번 더 유동성 확대를 제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결국에 모든 시장의 쏠림은 9월 FOMC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중국 역시 속도 조절을 멈춘다면 원자재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호재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네.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주식 가치 S&P 500 같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2개월 후행, 원자재는 12개월을 후행합니다.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에서 8개월 정도로 후행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언제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가? 정확하게는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페드가 금리 인하 직후에 중국도 그리고 ECB도 덩달아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했죠. 자, 그래서 10월부터 유동성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원자재 지수는 이걸 즉 12개월을 갖다 후행하기 때문에 대략 올해 4분기 때부터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점 지금 미국은 그동안 유동성을 안 풀었는데 미국이 이제 유동성 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금리 인하 준비도 준비지만은 대략 7.2조 달러의 IB들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SLR 규제 완화가 또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됐을 경우 유동성 더욱더 튀어나온다. 그럼 작년 10월 달에 유동성 푼 효과가 앞으로 나온다면은 더불어서 지금 푼 유동성 효과가 이제 나온다면은 최소 못해도 내년 말까지도 우리가 계속 낙관적으로 내년 이맘때까지도 낙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바닥이라 보면서 앞으로 점진적 회복에 대해서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원자재 안에서 리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감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리튬 생산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중국은 트럼프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때문이다? 관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이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갖다가 최근에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수출 네.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은 뭐다? 우회 수출을 하고 있었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또는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경유해서 환적해가지고 국적을 세탁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인도나 베트남과 관세 합의를 하면서 신설한 조항이 있거든요. 뭐다? 제3국이 여길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40%의 고관세를 물리겠다. 결국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은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즉 수출단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국이 생산하는 뭐 NCM이나 NCA 또는 LFP계 배터리들이 결과적으로 네. 수출이 안 되게 되고 더불어서 내수도 안 좋은 게 중국의 내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매 판매가 아니라 소매 판매 안에서 이구환신 정부 재원으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걸 제외해서 상품을 보면은 중국 내수는 엉망진창이거든요. 결국 부동산이 왜냐? 회복을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다? 내수도 안 좋은데 거기다 수출길까지 점점 막막하다. 거기다 저가 생산한다? 그러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어졌었던 공급 과잉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그 당시 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좀 더 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의 주요 타겟가 바로 2차 전지나 태양광 등 10개 섹터가 주요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 정부의 선제적인 감산이 2차 전지랑 태양광을 좀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 2차 전지 하면은 뭐 리튬, 코발트, 니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니켈 뭐 최근에 리튬 같은 경우는 좀 조정 받았지만은 이건 선물 시장 단에서 중국에서 거래에 대한 증거금 인상 이슈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른 증거금 인상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수급과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 볼 수 있겠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일이겠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그럼 봐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 네. 과연 중국의 감산이 어느 정도 셀까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섹터인가에 대해서 지표를 본다면은 바로 중국의 업종별로 적자 기업 비중에 대한 지표를 보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16년도 때도 중국이 감산을 했었던 업종을 어떤 업종을 감산을 세게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업종별로 적자기업 비중이에요. 당시에는 석탄이 69%로 적자기업이 많았고 철강은 51%가량의 적자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대예요. 석탄이나 정유화학은 20% 초반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2차 전지나 또는 태양광은 40% 넘어가거든요. 업종별로 봤었을 때 적자기업이 가장 많은 섹터가 바로 이 두 섹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감산의 강도, 색깔이 다를 수 있다. 과거엔 적자기업이 이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는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표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이쪽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산에 대해서 더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 볼 수 있겠고 9월경에 구체적인 네. 정책들이 나올 텐데 관련된 주요 섹터들이 어떤 건지 좀 알려줄 텐데 요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천연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의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LNG 수출 확대가 원자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국 네. LNG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즉 미국의 헬리허브 가격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일 텐데요. 미국의 LNG, 결국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는 미국 시장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즉 유럽은 탈러시아를 하게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탈카타르를 하게끔 최대한 미국 주도의 시장으로 LNG를 재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LNG가 이제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LNG 수출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앞서 관세 합의를 했잖아요. 즉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관세 합의를 하면서 천연가스 해당 국가가 수입하는 거를 2배 내지 3배로 늘리게끔 합의를 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게 그럼 언제 수혜를 받느냐? 4분기다라 저는 봅니다. 어째서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서 LNG 수출의 계절성을 놓고 보면 유독 4분기가 강해요. 왜 4분기가 강하냐? 북반구 국가들한테 수출하는데 북반구가 4분기 때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이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의 난방, 즉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처는 여름철 냉방 에어컨 쪽이 아니라 바로 겨울철 난방 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때가 가장 중요하겠고 LNG 합의는 합의대로 했고 이 같은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경제적인 관련된 지표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인 헨리허브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헨리허브 단에서 상방 압력에 노출되는 부분이 이번 4분기가 결국 LNG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요. 지난 6월까지는 4달러 선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2달러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에는 네. 우리가 여름철 냉방에 대해서 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 봐요. 결국 예상치 못하게 여름철이 평년보다 덜 추웠다라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덥다고 느끼지만은 실제로 북반구 지역들의 평균 기온은 전년보다 낮았다라 나왔고 미국의 해양 대기처인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향후 2주, 향후 4주 후에 미국의 평균 기온 관련해가지고 지역별로 중부와 동부 지역이 평년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계속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전력단에서의 천연가스 수요가 예년보다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5불까지 가야 될 게 4불 초반대에 멈춰버렸고 두 번째로 지금 천연가스는 월물이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몇 월물로? 바로 10월물로요. 10월달 재고는 어떻다? 계절적으로 재고가 9월과 10월에 증가합니다. 어째서? 결국 냉방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가격은 냉방 시즌이 끝난 걸 반영하는 게 맞다라 볼 수 있겠고 10월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놓고 보면은 가스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어째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난방 시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름철보다 앞으로 난방 시즌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네, 유가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움직임을 보면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월 초 회의에서도 9월 증산에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의 유가 변동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유가단에서는 연말까지는 계속 박스권 유가가 불가피하다 저는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도 때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유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오펙 플러스가 여전히 증산에 대한 여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한 거는 2023년 11월 달에 오펙 플러스 안에서도 8개 국가, 주요 8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일평균 220만 배럴을 감산한 걸 다시 복원시킨 거죠. 자, 근데 아직 여력이 있어요. 왜냐? 23년도 4월 달에 8개 국가가 별도로 165만 배럴을 감산한 것과 그리고 오펙 플러스 전체가 54만 배럴을 감산한 게 아직 복원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이번처럼 또다시 증산 계획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면은 올해 내내 유가는 그럼 박스권에서 낮은 가격이 유지가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내년도엔 어째서 저희는 유가가 박스권을 탈피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 보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 바로 유동성입니다. 네. 유가는 유동성을 추종해요. 유동성 단에서 결국 원자 지수의 53%가 유가고 유동성을 갖다가 12개월 후행한다면 유동성 효과 따라 앞으로 바닥 빠지고 올라간다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계속 빠르게 증산할 네. 경우에는 내년도에 더 이상 증산할 여분이 없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증산해서 낮은 유가 해버리면 올해 미국 셰일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고 이것이 바로 내년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국은 공급할 체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말즉슨 무엇이다? 올해는 유가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내년도의 유가는 의외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올해 안에 유가는 박스권에 갇히겠지만 내년도는 유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부터 유가까지 원자재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